동양이 동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인문학 강좌를 하면 반드시 먼저 보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죠. 이 세계 지도는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한국에 있죠. 이건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만 쓰는 지도입니다. 외국은 쓰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긴 중앙이어서 우리가 중앙이다, 중하다. 중국도 뭐 자기들이 중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의 지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게 지도인데 이 지도는 유럽, 세계가 대부분이 쓰는 지도이죠. 우리가 대부분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인들이 어찌 보면 이쪽에 있지만 유럽의 중심의 사고, 여기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이 유럽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이게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극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극동아시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극동함대, 극동아시아 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보았을 때 여기는 극동이 되는 것이고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오리엔트 문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동쪽에 더 치우쳐져 있고 뭔가 부족한, 그래서 오리엔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엔트 문화, 오리엔트 문명 하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비하 발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아태지역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시아 태평양.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을 완전히 감싸서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게 아태 전략입니다. 근데 아태 전략으로 부족했던 거죠. 원래 1980년에 나토를 만든 겁니다. 유럽 쪽에서 다 막아서 러시아가 이쪽 부동항 쪽으로 못 나오도록 막으려고 했던 게 나토였죠. 이 나토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가입하겠다 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중국은 나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이 부분이고 아태 지역이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면 쿼드 시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 이 4개국이 완전히 여기를 감싸서 중국도 못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태, 인태, 극동아시아 다 그게 경제 협력이 아니고 군사 협력으로 만들어진 체계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여기 중심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쪽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도록 극동아시아, 한국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건 틀린 문제는 아니고 각자의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쪽만 듣게 되면 편협하게 갈 수 있다. 지도는 어디 쪽에서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바라보면 그게 한쪽에 치우칠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계 1지도, 2지도를 보면 우리가 중앙에도 갈 수도 있고 끝에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좀 더 넓혀야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배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천하위공, 대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열입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얘기라고 하는 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천하에 사적인 건 다 공적이다는, 공공의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동양에서는 얘기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 예운편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 예운편이니까 BC 물론 공자가 편집을 했습니다만 보통 한 120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BC 1200년. 그런데 이 천하위공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양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서양이 아니죠. 기독교 안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물건은 소유할 수 없다예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동서양이 다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를 조금 억누르고 더불어 함께 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신의 이름을 빌려서든 아니면 얘기라고 하는 당대의 그 요순을 빌려다가 요순 시대인이 이랬다 하면서 천하위공 이 사상을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탐욕적으로 가면서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절대 왕정이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천하위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하위공을 알려면 그냥 정여림의 천하위공 이렇게 가서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전체적 흐름, 우리가 제자백가 뭐 이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춘추 전국시대 하는데 이건 두 개가 잘라져야 돼요.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붙여서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춘추라는 말은 공자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봄과 가을이 한 객인데 그게 돌면 1년이 간다. 그 역사서를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춘추라는 말이 한 역사의 그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는 770년부터 403년인데 이 다음에 이때는 5패가 있었어요. 이 다섯 나라 우리 뭐 오월동주 많이 알잖아요. 그런 다섯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니네만 천자냐? 나도 힘이 있다 하면서 이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칠흥인데 영웅 7개의 영웅 국가가 나타났는데 그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인 221년까지를 보통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770년부터 221년인데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이 정도였지만 중국의 아주 작은 나라까지 다 합치면 2800개 정도의 국가들이 우리가로 이야기하면 국이 있었습니다. 2800개가 약 600년을 끊임없이 싸웠어요. 단 하루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시대. 그래서 당시에 전쟁이 나면 죽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군인들이 많이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죽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 군인은 대단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인, 여성, 아이들이 죽게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난국을 어떻게 종료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까라고 하는 여러 철학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지적 유의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혁신하고 새롭게 상생하면서 할 것인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과 정치는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을 딱 이야기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이게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왜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그 당시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신 중심에서 인간주의 넘어가는 그 사이에 도대체 인간이 뭐지? 그럼 인간의 존재는 뭐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모르면 철학의 존재도 사실 없는 겁니다. 역사가 왜 그런 철학을 요구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순자, 맹자입니다. 물론 공자는 551년이고 순자나 맹자는 278년경 이 정도 되니까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육아에서 적통을 찾으면 공자에서 바로 맹자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계 혈통의 제자 이제 이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순자는 맹자와 완전히 다르죠. 탐욕을 중시했습니다. 순자는. 그래서 성악설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여기서 본성은 악하다 하니까 야 인간은 더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윤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고 저도 중학교 윤리 시간에 선생님 막 왜라고 하니까 왜 써요? 순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악설하면 인간은 본래가 나쁜 놈들이다, 악하다,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탐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쉽게 배우려고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쳤겠지만, 이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의 그 악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착한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탐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놔두면은 인간이 탐욕적으로 그냥 전쟁이 나고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이 탐욕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상과 벌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자 해서 법가의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순자는. 이사가 이 순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 때 법가의 형통, 예를 중심으로 한 법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맹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아주 때묻지 않는 착함인데 환경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 있으니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본성을 잘 다듬어서 가자. 그래서 원래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선설이나 그 다음에 성악설이나 성선설, 성악설을 혼합한 거나 백지설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수양과 교육을 중요시했던 거죠. 이 세 사람은 유가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묵가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470년경에. 이 470년경에 묵자가 튀어나오면서 맹자는 맹자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 시대가 공자 아니면 묵가로 오른다 이렇게 썼어요. 맹자의 양해공편에 나옵니다. 공묵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묵가는 후라들 놈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애비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 공자는 기본적으로 친의 사상이에요. 친족, 혈족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강사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묵자는 누구나 다 사랑해, 누구나 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형제란 핏줄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와야 형제인데 누구나 그러면 이건 애비 없는 자식이잖아요. 막 여기저기 다 형제면 그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법가가 셌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공자로 가는 것보다는 묵자로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묵자의 제자들은 대국에 가서 전쟁을 방어하고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왕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판을 지어서 전쟁을 물리치기도 했고 했던 사람이죠. 겸해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만 전쟁 반대주의자, 전쟁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평화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를 대단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죠. 도가에서는 장자와 노자가 있는데 장자는 대단히 말을 잘했던 사람이고 당시에 최고의 이 문필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비유를 너무나 잘 썼고, 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의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노자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페미니즘이 대단히 뛰어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자를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자는 여성인데 계곡 이야기가 나오죠. 곡신은 불사한다라는 걸, 곡신이라는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자.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 유약함, 부드러움, 이것이 강함을 이긴다, 남성을 이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어떤 노자의 그런 무의사상, 그래서 여기서 무위할 때 칠판이 없습니다만 할 위자에다가 무의 쓸 때는 앞에 원래는 사람인 자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위. 그래서 사람이 뭘 하게 되면 그 순간 거짓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덧붙이면 안 된다. 이게 무의사상이거든. 그래서 노자의 사상에 세 가지 큰 강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이분류,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부모는, 여자들은 자식을 낳지만 다 주지,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가 맘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 수장을 반드시 하려 하고 그걸 내 손에다 딱 넣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노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이분류, 낳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장이부재, 기르지만 그것을 내가 거기에서 대빵노릇 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어떤 이야기들 대부분 그런 간섭, 이걸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간 유약함을 보존,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 제자받기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공자와 묵자의 이야기예요. 공자와 묵자는 완전히 사상이 반대로 흘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알면 대동이 왜 문제가 됐던지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춘추 시대에 여기 동글배기로 쳐진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하는 오패예요. 오패.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나라가 최고의 왕권을 가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월나라가 왕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왕권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오나 월, 초, 한 이런 데는 다 뭐냐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면 안 돼요. 왕조가 아니에요. 왕조가. 뭐냐면 가신들입니다. 가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때 제가예요. 제가. 우리는 집 하면 우리 한씨 집안 이게 아니고 우리 내 자식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게 아니고 국가를 가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 가는 뭐냐면 천자가 성을 주면서도 한시성을 써 이렇게 주는 게 갑니다. 가. 그래서 천자가 왕을 부여할 수 있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2800개 된 거예요. 천자. 그리고 천자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천자가 파발을 딱 보내고 야 집합 하면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가에서 병사들 100만 명. 가는 아까 말한 이런 초나라나 월나라나 오나라 이런 데는 병사를 소집할 수 있는 10만 명밖에 소집을 못합니다. 10만 명을 넘으면 역적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10만 양병설 나오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만을 못 넘어요. 이가 10만 양병설 했을 때 100만 대군을 가지고 우리가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30만, 40만, 50만 막 이렇게 싸운 적은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고구려 때죠. 수당하고 싸울 때는 우리나라도 30만 명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도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천자국이었지만 우리도 천자국이었습니다. 조선 때는 우리는 가신으로 바뀌죠. 명나라한테 내가 신하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만 명밖에 모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군웅 할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자그마한 군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노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게 천자국인데 노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는 딱 명령이 100만 명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승지국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선은 천승지국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공자 때는 대동이라는 사상이 이게 공자 이전 이게 얘기에 나와 있는 예운편에 나와 있는데 이 대동이라는 사상이 나와 있는데 추창은 누가 있어요? 요순이라고 하는 전설적 인물. 이 전설적 인물인 요순이 대동사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딱 나타나면서 이제 요순 시대의 이 대동사상은 혼미해졌다, 아니라 미미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나라들을 통합하고 뭔가를 바꾸려면 소강사회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한 게 공자입니다. 소강은 뭐냐면 친친애예요. 친척을 사랑해라. 친친애. 그래서 이 소강사회로 간 거고 이 소강사회로 가는데도 여전히 안 돼요. 공자는 전쟁을 인정했습니다. 의로운 전쟁은 해도 된다 였어요. 의로운 전쟁이 있나요? 그런데 전쟁에 의로움이란 없어요. 전쟁은 인권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겁니다. 묵자가 그걸 비판해요. 묵자가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에 사람 한 명 죽이면 사형을 시키고 살인죄를 기소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많이 죽인 사람들 포상하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맞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끼리 왜 어떤 때에는 그 사람은 포상을 받고 어떤 때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느냐? 그럼 국가가 자기들의 이득에 맞춰서 사람을 찾고 잘못된 방향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의로운 전쟁, 명목 있는 전쟁은 가능하다 이야기했고 묵자는 명목 있는 전쟁은 없다 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강자가 작은 땅을 병합하고 힘으로 모든 걸 먹으려고 하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강사회와 안생생사회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엄청나게 힘든 전쟁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귀족들은 죽으면은 우리는 지금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귀족들은 좀 한 달, 중국은 보통 한 달 이렇게 합니다. 얼음에다 사람 올려놓고 죽었으니 썩지 않도록 얼음에다 놓고 한 달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죽으면 우리는 지금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가 뭘로 입히죠? 삼배옷으로 입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삼배옷 쓰지 않았습니다. 국화도 안 놓았고요. 수갑도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문화예요. 일본 야쿠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다들 맨손으로 했습니다. 운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손에다가 뭘 껴고 그 사람과 내가 안 만날 수 있어요. 고가는 것은 그 사람과 마지막에 내가 소리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그래서 가실 때 내 소리 기억하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운구하는 것도 가실 때 제가 운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운구하겠습니다. 근데 일본 친일 그 시대가 딱 되니까 합병이 되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문화를 다 바꾸는 거죠. 국화를 왜 바치겠어요? 그 일본 나라 꽃이 국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보면 이렇게 막 동그랗게 됐는데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쓰잖아요. 국화 바치게 된 거죠. 흰 국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 요즘 보면 알잖아요. 유구를 발굴을 했는데 관에서 뭐가 나와요? 비단옷으로 입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삼배옷 입은 사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자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수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런 비단을 다 공출해가지고 전쟁 무기로 팔아서 쓰기 위해서 다 공출하면 삼배로 다 바꿔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화를 넣는 거, 수갑을 끼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그걸 또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수갑을 딱 끼잖아요. 흰 수갑을 딱 끼고 그것도 일본 야쿠자 문화예요. 딱 해서 내가 권위 있는 놈이다. 내가 당신들한테 성찬식을 주는데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야 하고 딱 수갑 끼고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카톨릭에 가면 그게 있나요? 카톨릭은 수갑 안 낍니다. 신부가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손으로.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문화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전히 교회에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교육할 때 그거 아닙니다 해도 그거 하려고 하면 장로님들이 왜 수갑을 안 낍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안생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편안한 살림살이에요. 편안한 살림살이. 아까 여기 소강이라고 하는 친친애, 친족만 사랑하자, 형제만 사랑하자가 소강이에요. 안생생은 편안한 살림살이를 위해서 천하무인, 세상에는 타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형제다. 이 사상입니다. 이 친친애와 모두를 사랑하자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싸움의 동기였습니다. 그 얘기의 대동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도가 행해지니 아까 요순이 대도 큰 도를 행하니 천하는 만민의 것이 되었고 만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써져 천하위공 사사로움이 없이 다 공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됐어요. 왕은 씨로 되는 게 아니라 맹아 선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선출하자. 이게 대동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수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하 중에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선양해요. 선양. 이렇게 네가 해야 되거든. 나 그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하면요 요거도 먹고 내 할 일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막 해도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왕위를 넘겨줬어요. 그게 선양제도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출. 유능한 자, 현덕한 자가 선출되고 신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의 있고 화목이 역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있잖아요. 왕이 무슨 필요 있냐. 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 술 마시면서 북이나 쳐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왕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화목해졌으니
대통령이 잘 나와야 돼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복지는 늙은이는 수명을 다하고 젊은이는 재능을 다하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며 호랍이 과부 부하 늙은이 병자 모두 편안히 부양받았다. 누구한테? 젊은이들한테. 복지잖아요. 지금의 이야기하면 보편복지입니다. 이걸 이미 대동사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수 있다. 왜 이 시집갈 수 있다가 왜 나왔겠어요? 전쟁 나가면 남자는 다 죽어버려요. 시집을 못 가요. 그 묵자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있으면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다. 전쟁을 없애자. 그래야 백성이 많아지고 백성의 경제력을 향상시켜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래야 잘 산다. 이야기하고 아까 장례처럼 귀족들이 막 한 달간 또는 두 달간 막 하면서 비단 만들고 뭐 장신구 만들고 하니까 이 평민들은 가서 그걸 부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게 돼요. 그러니 이 절장 뭐냐면 장례 절차도 간소하게 하자. 부장품 넣지 말자. 그리고 그냥 죽으면 묻어버리자. 이런 거예요. 왜 젊은 남녀가 가서 그거 만들다가 재능도 소비하고 경제력도 잃게 되게 그렇게 하냐. 이런 절장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평화는 간특한 모의가 통하지 않고 도둑, 별난, 약탈이 없으니 대문을 닫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일으켜 대동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동이라고 하는 게 주역에 또 나와 있어요. 주역은 13번째 궤에 동의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의궤. 근데 이 동의궤는 뭐냐면 우리가 동인지 만들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막 문인들이 막 뭐 무슨 동인지 만들고 무슨 그게 다 13개 그 동인궤에서 따온 거예요. 동인궤는 뭐냐면 동인지문이라고 그래서 동인우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뜻이 맞는 동인 그 대동의 문에서 평등의 사상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밑에 불덩이가 있고 위에는 땅에 그냥 양이 3개 있는 거 밑에는 음이 2개 양이 2개 음이 하나짜리인데 땅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뜨거운 열정 빛이 땅을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걸 동인궤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들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 저항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동인지를 다 폐간하는 이유가 그 글씨 이전에 동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주역의 13개와 관련되어 있고 이게 대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때 모든 동인지를 폐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때 동인이라는 말 자체도 못 썼다는 것은 이 대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민족에 도덕이 흘렀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문인들도 그걸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소강입니다. 이제 우리 공자께서는 대도가 쇠미해져서 가문의 사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가문 아까 그 가문입니다. 가문의 사유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까 보통 말하는 소국들의 소유물로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인은 세습을 예로 삼고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아까는 선출해서 줬는데 세습을 예로 들어서 성곽을 쌓고 목을 파서 지키고 예의를 만들어. 이 예의라고 하는 게 노자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흐트러지면서 지배자가 지배하기 위해서 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는 설문해자에 보면 예는 예하고 점 딱 찍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는 법도다라는 뜻이에요. 법도. 이 뭡니까 이거? 지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공자 극기 복례 할 때 그 말입니다. 극기 자기를 절제해가지고 복례 예로 돌아가자 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 법은 뭐냐? 주나라의 법으로 돌아가자. 그게 극기 복례입니다. 그 예라는 예의를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의. 기강을 세웠다. 이래서 분신이 바로잡히고 부자가 돈독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부부가 평화롭게 살았다. 이게 이제 소강이 말하는 부부가 평화롭게. 이에 세상에 가득한 모의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쭉 이렇게 해도 돼요. 평화가 없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세력이 되면 모두의 큰 창이 될 것으로 제거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소강사회라 한다. 그래서 친친애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핏줄을 중심으로. 묵자는
거의 아까 그 대동사와 비슷한데 부모, 학문, 군주는 다스리는 법도로 삼을 수 없다예요. 여기는 분사부 일체를 부정한 겁니다. 딱 첫 전문에 분사부 일체는 없다예요. 유교는 분사부 일체를 중요시하잖아요. 없어요. 부모, 학문, 여기 이제 학문을 사로 바꾸면 군, 사, 부잖아요. 다스리는 법도로 삼을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법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느님의 뜻을 법도로 삼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서 법천, 하늘을 법으로 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늘, 기독교에서 인격적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공자는 비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공자는 천명을 딱 내려서 그냥 하게 해요. 그냥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걸 비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격적 하나님은 하고 와서 계속 하고 바꾸고 야 그러면 안 돼. 너 나쁜 놈이구만. 벌 주고. 그래서 성서에서 벌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인격적 하나님 직접 관여하는. 그런데 공자는 관여 안 해요. 인간이 주고 천명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반란이라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막 나서서 안 해요. 근데 여기 묵자의 하나님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놀래게 죽게 하고 막 이런 간섭들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군주란 인민들의 일반적 계약. 이거 많이 들어봤죠? 루소의 사회계약서입니다. 사회계약서. 그 묵자가 BC 470년 사람인데 루소는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왕하고 백성은 계약관계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계약관계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겸자가 아우를 겸자인데 이게 평등할 평자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별. 그래서 차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겸에는 차별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다라는 거죠. 평등을 도로 삼으면 의로운 정치고 차별을 도로 삼으면 폭력의 정치다. 그래서 여기 별지 위 도로 삼으면 역정이다. 힘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급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공자는 정명론이에요. 공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임금의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는 신하의 씨앗이 있는데 이건 씨앗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틀렸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묵가 쪽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성기가 나왔던 묵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보시면 그게 묵자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정이냐 여기 의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의로울 의자도 뜻이 다릅니다. 공자가 말하는 의로울 의자는 해석을 할 때 공자가 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은 정명론을 지켜야 한다예요. 계급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계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의다 이야기한다면 이 묵자의 이 의는 여기서 의정이다라는 말은 백성이 이루어야 의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해석이 뭔가를 보고 한 단어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지 여기 똑같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것 여기 보면 힘이 없으면 부지런히 인민을 돕고 재물이 있으면 힘쓴 인민에게 나누어주고 도리가 있으면 권면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리하면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을 얻고 헐벗은 자는 옷을 얻고 피로한 자는 쉬고 어지러움은 다스려진다. 이것을 안락한 생명살이 안생생사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말만 달라졌을 뿐이지 묵자가 대동을 그대로 다시 재해석해요. 평화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기를 바라고 서로 미워하고 해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이제 법의편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대국은 소국을 지원해야 된다. 병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하나님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힘세다고 작은 나라 병탄하는 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기죠, 사기. 이거 안 읽으면 뭐 옛날에는 막
역사를 모르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됐고 우리나라 조선실록은 등재가 됐습니다. 왜 등재가 안 됐을까요? 여기 기전체라는 말 나오잖아요. 우리 그건 배웠죠. 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졌다. 우리 조선실록은 편년체로 쓰여졌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편년체는 연 단위로 쓴다는 거예요. 연 단위로 이렇게. 그런데 기전체는 연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전체가 저도 그냥 역사 때 국사 선생 이거 못 외면 안 되니까 우리 국사 선생 하실 분이 있었지만 우리 뭡니까? 기전체 못 쓰면 막 틀리고 막 혼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게 줄줄 그냥 외는 거죠. 안 가르쳐줬어요. 제 기억에 선생님이 기전체는 왜 기전체인지 아냐 좀 이야기를 해줘야 왜죠. 그냥 왜라는 거 기전체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기전체가 뭔지? 네? 뭘로 정리한다고요? 인물별로 봐봐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 보면 봉기라고 있어요. 왕의 기록들입니다. 왕의 기록. 이 천자의 기록이죠. 천자. 다시 말하면 세가는 아까 말하는 그 왕들 있죠. 가족들. 열전은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 여기 열전에 나쁜 놈들도 많이 있어요.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 뭐 경제 이런 걸 다 집대성하고 서는 이제 뭡니까 이거 목차죠. 목차. 죄송합니다. 이 서가 문물이고 표가 목차입니다. 목차 이렇게 연대표. 그런데 이 본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그래요. 조선실록만 편년체지 조선실록 이전까지는 다 기전체로 우리도 썼어요. 고려사도 기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전체가 꼭 사기만 하고 엄청나게 뭔가 뛰어난 것 같이 하는데 왜 이게 유네스코에 안 들어갔겠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를 썼던 사람이 누구죠?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마천은 그 왕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가운데 중자를 손으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역사할 때 그 사자가 원래 산문해자에 보면 가운데 중에 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운데 중심을 딱 잡아서 쓰는 게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기를 쓴 이 사마천이 중심을 안 잡았습니다. 자기 입맛에 좋으면 써줬어요. 이 새끼 내하고 나쁜 놈이야. 그러면 여기다 줬어요. 열전에 악한 놈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역사가는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자기의 뜻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역사서로서의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거예요. 조선실록은 여러분들 그때 이방원인가 영화 뭐였죠? 이방원이었죠? 텔레비전 드라마. 근데 말 타다가 말 죽었다 해서 그거 말 많았잖아요. 그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록에 이방원이 말을 잘 탔어요. 그런데 떨어진 거죠. 근데 원래 그런 데 가면 다 사가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왕들이 무슨 행동하고 무슨 말하는지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방원이 와서 야 이거 적지 말아달라. 내가 쪽팔리지 않냐. 그 말까지 써버렸어요. 왕께서 말에서 낙마하고 그것이 부끄러워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록에 삭제해달라고 했다.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왕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죽었죠. 조선실록 888권을 조선의 역대 왕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서를 쓴 것을 자기가 열람할 아버지 것을 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것이 비난했네? 야, 그 집안 잡아와. 작사를 내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세종이 3번 보려고 했어요. 세종이. 사관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이방원이 사람들 많이 죽이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좀 가져와봐라 했는데, 아니 내가 가서 좀 보겠다 그랬을 때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당 태종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 했어요. 그래서 아니 됐어, 안 볼게. 당 태종은 자기 살았을 때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말 안 쓴 놈들 다 죽여요. 그렇게 될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사관이 어떻게 정피를 쓰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안 봤습니다. 노무현 때 국가기록물이 이지원에 있던 국가기록물이 어디로 갔어요? 부산으로 이제 그 수장고로 들어가는데 그걸 까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는 이번에 지금 또 서해 까자고 하는 거잖아요. 헌법상으로는 12년인가 16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기록한 그 문건들을 후대 그 대통령이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못 보게 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명박은 깠습니다. 그 자기는 이지원에 있는 문건 다 없앤 거죠. 아주 적게 기록문화원에 부산에 가면 이명박은 거의 없습니다. 노무현은 1톤짜리 7대 트럭뿐이었어요. 기록물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조선 때는 아예 못 봤어요. 왕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관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일에 대해서 좀 가져와라 하면 사관이 가서 열람을 해서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 들어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분문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기록문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려사입니다. 고려사도 기전치로 되어 있어요. 세가가 있고 지가 있고, 아까 지라고 하는 건 서와 똑같아요. 연표가 있고 열전이 있고, 그래서 기전체로 여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자, 이 세가가 천자나 모든 걸 다 여기다 묶었어요. 그 기전체로 다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인지가 세종 때 정인지 등이 김종서와 함께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전체로 남아있던 게 지금은 사라졌죠. 이제 뭐냐면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걸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어쨌건 고려까지는 다 우리도 기전체로 왔습니다. 천자국에서 신화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이게 어디 있는 용이겠어요? 경복궁 정전에 딱 가면 천장에 있는 겁니다. 천장.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용의 발톱 7조룡이에요. 7조룡 7개입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에 지금 흉배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몇 개냐면 5개예요. 7개는 천자만 쓸 수 있습니다. 7조룡은. 신하는 제후국 뭐 이렇게 말하는 가신들은 5개밖에 못 씁니다. 공우백자남은 4개만 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얘기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경복궁 신화국에 왜 이걸 놓았을까? 이성계가 너무나 자존감이 상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신화국으로 하기를 했는데 경복궁을 딱 짓고 어떻게 했냐? 숨겨놨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자국인데. 그러면서 누워서 봐야 돼요. 이게 서서는 안 보입니다. 마루에 누워야 우물정자로 되어 있는 그 위에 딱 붙어 있어요. 황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7조령이 딱 있죠. 그래서 동창이라고 알잖아요. 중국 청나라 동창. 동창이 하도 조선놈들이 이상해요. 뭔가 사건을 치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와서 계속 염탐을 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곳이 2곳이 있어요. 어디였냐면 우리 알고 있는 종묘 못 들어갔습니다. 종묘는 왜 못 들어갔겠어요? 종묘를 왜 못 들어가게 막았겠어요? 종묘도 다 천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 조와 종으로 써진 건 다 천자 이름들입니다. 충렬왕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왕의 이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조종을 붙이게 되는 건 천자국만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천자국의 이름을 다 시호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동창도 거기는 못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가면 다 걸리는 겁니다. 역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영실통의 세종이 천지입원과 지구본 만들었을 때 지구본하고 한글은 누구만 만들 수 있냐면 천자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후국에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숨어서 한 겁니다. 숨어서. 나중에 들통났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 제후국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글은 계열이 없어요. 계열이 알타이어계 막 이렇게 내려오는, 또는 저쪽 수메르에서 내려오는 세기문자로부터 내려오는 거, 라틴 계열로 내려오는 거 다 계보가 있는데 한글은 1442년에 툭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냥 계보가 없습니다. 지금 한문을 핸드폰으로 치려면 영어로 친 다음에 한어 병음이죠. 병음으로 친 다음에 한자가 쭉 떠요. 그럼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씩 넣으니까 보통 창 CHANG 하면 5번을 치고 한자가 한 번 나오고 눌러야 7번 눌러야 글자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 거대요. 2번, 3번이면 그냥 바로바로 되잖아요. 디지털화된 한자가 대단히 한글이 대단히 빠른 거고, 중국은 세로 쓸 수 있어요. 영어 세로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영어? 못 써요. 영어 세로는 못 읽습니다. 한글은 세로, 가로 다 돼요. 그래서 이 한글의 우수성이자 뭐 그렇다, 뭐 이런 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수성이 그렇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보가 있는데, 정말 독특하게 툭 튕겨 나왔는데, 그것을 제후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청나라가 대단히 발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천자국에서. 그래서 태조 이성계도 어진을 그릴 때 저도 제후국입니다 해서 오조룡을 그리죠. 오조룡. 여기가 푸른색 옷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다 빨간색 옷입니다. 태조만 푸른색이에요. 이건 왜 그런지는 아시죠? 모른가요? 왕조를 여는 사람, 최초로. 왕조를 여는 동쪽을 상징해요. 생명이 해가 떠오르는 곳. 동쪽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푸른색을 써요. 그래서 27명의 왕 중 고종 이하는 빼고, 고종 이전까지, 고종 이하는 우리가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그건 없습니다. 고종 이전까지만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고종 이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 역사서가 편찬됐기 때문에 그럼 빠져있어 25대 888권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최고의 왕만, 그런데 전주의 어진관에 딱 가면, 어진박물관에 가면 고종이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노란색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을 세웠다고 대한제국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제국, 나는 천자라 하고 노란색으로 어진을 그립니다. 철종 그림 보셨어요? 철종 어진? 철종 어진은 어떤 걸 굴룡포를 입었나요? 안 입었어요. 군복을 입었지. 철종은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령이잖아요. 강화도에서 유배 갔던 군의 자식들이 왕의 친척의 자식이어서 왕가에 들어올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배웠어요. 강화도에서 못 배운 놈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왕이. 그래서 칼을 딱 들고 이렇게 했어요. 어진이라도 강력한 이미지를 주자. 그래서 철종만 굴룡포를 안 입고 군복에 군모를 쓰고 딱 이렇게 어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경기장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 나온 건 야사이지만 마이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건 또 야사도 재밌는, 이건 스토리로 쓰면 재미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종자가 뭐야? 중종, 대왕 붙어있고, 광해군, 광해 임금이 아니었으니까 태조, 이게 다 뭐냐면 태조라는 말, 조종이 들어가면 다 이런 천자 이름입니다. 천자. 중국의 천자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실록도 못 들어갔어요. 실록과 종려를 아예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천자국의 이름을 지금 다 써요. 현종. 근데 처음 시조를 연 게 조입니다. 조. 그 다음 종으로 가는데 조자가 태조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예? 또 세조도 있잖아요. 세종이. 정조이지. 원래 정조는 정종이었어요. 사기도 정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4명인가 5명이 조를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보면 그 앞에 인조도 사건이 있습니다. 인조반정. 그래서 몰아내고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조를 붙이는 겁니다. 영조는 그 앞에 영조가 뭡니까? 원래 정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정실이 아니었지만 내가 왕권을 잡았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세조도 모든 걸 청산하고 딱 새롭게 그래서 조를 이제 붙이는데 보통은 중국은 다 한 명만 조가 붙어요. 처음 개국한 사람만. 근데 우리는 많은 역사적 상황 속에 조를 많이 붙였죠. 사대사화는 뭐 알죠? 사대사화가 일어났던 것은 훈고파들과 살인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싸움을 하면서 훈고파와 살인파의 관계들이 처음에는 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조선 경기도 땅, 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라는 말이 왕땅 기예요. 왕땅 기. 경기할 때 서울 경자에 기자가 왕이 가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기자가. 그래서 왕의 땅이에요. 이 경기도는 어느 때만 쓰냐면 공을 세운 사람한테 왕이 땅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구파들이 공을 세우거나 자 땅 주세요. 딱 받아가지고 이걸 안 줘요. 자식들은 다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땅이 없으면 영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리고 이게 세금을 완전 포탈하고 막 커지니까 사림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순으로 유배 갔던 누구예요? 사림의 시조. 유배 거기에서 죽잖아요. 조광조. 조광조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서삼경을 시험 과목으로 든 게 아니라 뭘 넣냐? 우리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 뭐죠? 그 넉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소학. 집을 나갈 때는 꼭 부모님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라. 돌아와서는 분명하게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이야기해라.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어머님이 다 했는지 확인해라. 뭐 기침을 했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구파들이 기본 예절 없이 왕하고 맞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는 소학을 과거제에 집어넣습니다. 가지고 인간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훈구파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나도 배운 놈인데 저 자식이 나보고 인간이 되어라? 웃기고 있네 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4번의 싸움으로 완전 살인이 다 축출을 당하죠. 다 흩어집니다. 광주에 가면 소세원 있잖아요. 소세원 제주양씨, 남원양씨잖아요. 이 남원양씨가 했던 그것도 이 조광조의 제자예요. 조광조의 제자는 조광조가 유배가 죽으니까 이거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와가지고 소세원을 만들고 이 땅은 절대 팔지 말아라 유언을 했죠. 그런 땅이 그런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요. 지방으로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방의 인재들이 커나가면 이제 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단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나는 누구한테 호남 김인우한테 배웠어? 정철한테 배웠어? 그래 그럼 호남 서인이네? 뭐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왕한테 배웠으면 동인,
이이나 성훈한테 배웠으면 서인 해가지고 쫙 있다가 북학파, 남인 뭐 이런 것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 북쪽에 있냐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였긴 했지만 어쨌건 그렇게 다 형성이 되죠. 그 당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살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스승한테 배우겠다 배운 사람들이 올라가요. 관직으로. 어떻게 그럼 지역에서 이 관직에 쫓겨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과거에서 합격해가지고 정권을 아니 이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쪽집게 교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시험 내보고 평가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기출문제가 있는 거죠. 기출문제가. 농담입니다만 뭐냐면 사스삼경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시험 문제 다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밑에 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 시험 냈던 사람이거든. 쫙 보여요. 그러면 공부 쫙 하면 시험 문제가 나와. 딱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관직을 가졌던 사람 밑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극을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승은 누구야? 폐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 당파는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정책을 상호 비판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로 했던 거죠. 근데 정철 때 이 기축옥사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훈구파, 사림, 기호학파, 경기 충청도 서인이었고 이제 이게 처음에 이 서인들 그리고 영남에 있었던 동인들 조식 계열은 북인이 돼요. 남명 조식이 함안 이쪽 중심으로 했거든요. 남명 조식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을을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을. 그래서 이황은 뭘 중심? 경을 중심했어요. 경. 존경할 경자. 그래서 경학이라고 해요. 자신을 돌아보자. 이게 이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탓이요.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내 탓이요가 사실은 이황 계열입니다. 이황은 내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수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내부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경을 중심으로 해서 경학. 이의는 아니에요. 이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성인 정치를 피려면 또는 현인 정치를 피려면 진솔해야 된다. 그래서 성학입니다. 말씀은자, 이룰 성자, 성실할 성자. 그걸 딱 써요. 그래서 성학. 그 다음에 경학. 이 두 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유교가. 그런데 어쨌건 이의를 중심으로 한 서인, 이황을 중심으로 한 동인. 그 다음에 이황과 같은 계열이었으나 중심점, 방점이 다른 을을 중요시했던 북인. 그래서 이 북인이 정치에 가가지고 대단히 강력한 정치를 피면서 남인에 완전히 제거당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인 조식계열은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조식계열의 학문이 대단히 깊었는데 조식계열의 유명한 제자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조식계열 막 그 학문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황계열이 경상좌도. 여기에서 좌도 우도는 호남 좌도, 진안이 호남 좌도의 우도예요. 임금이 볼 때, 임금이 북쪽입니다. 임금이 내가 앉아서 남쪽을 봐요. 남면한다. 임금은 남면한다. 이렇게 남쪽 남자에다가 얼굴면자 있잖아요. 그걸 쓰면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남면한 자가 말하기를 하면 그 왕이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저쪽 위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전라도가 있는데 이 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우도가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좌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경상좌도면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이 좌도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우도가 되고 이렇게 왕 중심에서 모든 판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정열입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가면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정철이 추포사로 내려오는 거죠.
별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반 사건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이게 모반 사건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별것도 아니다 했는데 정철이 불을 질러요. 가가지고 계엄령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정철입니다. 서울 도성을 이제 정열입이 무기를 들고 넘어올 거니까 계엄령을 내리시죠. 이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해, 안압, 재령 등의 역모 사건을 보고해요. 현감들이 전라도에 정열입이 관련되었습니다. 역모가 있습니다 하는데 황해도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을 타고 가면 전라도에서 황해도로 가려면 4일에서 5일이 소요돼요. 이렇게 달려가는 게. 역모를 하려면 가장 가까운 측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황해도였을까? 그것은 당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꺽정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었잖아요. 모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황해도라고 하는, 그래서 황해도는 기본적으로 유배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에서 글로 너 가, 그럼 유배예요, 유배.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호남이 유배지로 바뀌죠. 호남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이 이제 유배 향이 되죠. 정열입 사건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전혀 모르는 선정관과 의금부 부사를 황해도와 전라도 등촌 이제 보내요. 이 사람들이 역모 사건을 하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전라도에는 정열입이 괴수였다. 검열 이진기를 정열입의 생질이라 이진기는 역사가입니다. 사가를 편찬하는 사람인데 야가 들어오면 정열입을 좋게 쓸 수 있으니 빼라. 검열관에서 빼라 해서 이 사람은 못 들어왔어요. 입시에서 제외를 하고 얼마 안 돼요. 이 정열입의 질분이 족하니까 하옥을 시켜요. 다 죽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계를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장계를 쓰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정철입니다. 정철이 써줘요. 그걸 바친 겁니다. 사기 기록은 돼 있어요. 그건. 환영 부사였던 정철이 숙배한 뒤에 기밀 차자를 올렸었는데 역적을 체포하고 경외, 이게 이 경복궁 밖에 계엄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충전이 더욱 가상하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처음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철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사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알지만 정철이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줄서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권력을 행사했고 강원도에 가서는 아주 세금 포탈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딱 왕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려 해서 이건 거꾸로 갔네요. 생원 양천회가 정열입의 옥사 현재 조사 이런 것들을 상소를 해요. 생원 양천회가 상소해요. 생원이니까 계급이 없는 놈이에요. 왜냐면 성중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걸 정철이 썼다는 걸 나중에 이제 확인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사람들 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 잡아온 사람들을 갖다가 문초를 해야 되는데 역모죄는 문초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역모죄는 현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리고 해야 되면 국문을 해야 돼요. 국문. 그래서 왕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여기 현감들이 하고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문초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정열입은 죽잖아요. 뭐 자살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 역사에서 보면 절대 역모한 사람, 역모를 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막 하고 할 소리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진하면 그것은 역모를 인정하는 걸로 봐요. 그 구족은 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정열입은 집터를 다 팠잖아요. 팠어. 파고 물을 넣고 물로도 안 돼. 물 넣기 전에 숯을 넣어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땅의 기운을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넣었어요.
그 대성리 쪽에 있는 데잖아요. 저기 신리 쪽.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이건 이제 영모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땅을 판 거예요. 집터를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 뭡니까 스스로 막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데 그걸 정열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열입이 자진했다? 이제 그건 자진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 진안의 현감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지만 그 현감의 기록이 나중에 수정실록에 올라가죠. 여기 보면 이 손은 아까 그 생원이 했던 손은 정철 등이 자기들과 외인 다른 사람들 모두를 죽이기 위하여 양천회를 사주하여 올린 것이다. 이건 선조실록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록이 좀 대단한 게 뭐냐면 4권이 수정실록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역사 편찬을 하잖아요. 왕이 죽고 나서 발감을 만들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거에 다 오르게 해가지고 종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만드는데 서인이 지배할 때 썼어요. 근데 남인 얘를 딱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야 서인이 이거 개판을 우리를 모욕했으니까 그 역사 실록 태워버려 하면 편하잖아요. 그거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이 있어요. 선조 실록이 있고 선조 수정실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랬을 때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은 후대가 판단할 문제이니 우리는 이걸 그대로 다 놓음으로써 후대가 판단하게 하자 해서 수정실록이 있습니다. 경정도 수정실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실록을 딱 해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를 가장 기분 나쁜 건 이의 제자였다가 이왕 쪽으로 갈아탔다는 거에 대한 꽂힘이 좀 있었죠. 그래서 당초 여립이 왕의 견책을 자주 입어서 막 직언을 많이 했어요. 누구죠? 정여립이 천재, 어렸을 때 이미 주역을 달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인데 이 직언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천재다. 그래서 이인은 계속 추천을 해요. 궁에다가 이 사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직언을 하니까 계속 아웃돼요. 왕한테도 막 직언하고 아웃되고 그런 면에서 찍힘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건 자주 입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 자꾸 이 욕을 얻어먹고 호남 근교를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거주하기도 하였고 긴제 진안에 별장을 왕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금산사 밑에 제비봉 밑에가 그 말을 묻었던 곳이 있고 거기에서 대동계가 처음 시작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어요. 대동계. 이 사람이 이미 주역도 알고 얘기까지 다 본 사람이어서 대동을 그대로 따옵니다. 근데 이 대동계를 그냥 이름만 붙이면은 일이 없으면 이름만 붙인 걸로 아예 정여립이 무슨 대동사상이 있겠어 하지만 정여립이 따랐던 금구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면 저런 사람 없다. 우리에게 활쏘기를 가르치고 말을 타게 하고 학문을 가르쳤다. 사설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양반만 해야 되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육례 중에 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솔사자 있잖아요. 육례 중에. 신원서판 활쏘기는 양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평민들, 천민들이 양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평등세상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임진왜란 바로 전에 이 섬진강변으로 올라와 외구를 물리칠 때도 대동계 사람들이 가서 물리치잖아요. 그게 사실 화근이 되었습니다만 어쨌건 대동계만 붙인 게 아니라 대동계 정신이 그 안에 녹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여립이 자기의 호를 죽도선생이라고 써요. 대동계를 만들어서 매월 15일에 한 곳에 모여서 활쏘기를 겨루고 술과 먹을 것을 장만해가지고 즐기면서 말하기를 활쏘기란 육례 중에 하나이니 남자로서 마땅히 학습해야 된다.
육례 중에 육례는 양반만 하는 건데 육례 중에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게 양반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분입니다. 공자도 활쏘기를 엄청 강조했어요. 왜냐면 활을 할 때 활을 당길 때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땅에서 안 하잖아요. 먼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당겨서 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공자가 설계를 할 때 나름대로 그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군자는 활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군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군자하고 다릅니다. 공자는 출신이 어디였어요? 출신이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숙량호라고 공자의 아버지하고 야합해서 낳은 아들이 공자였어요. 그래서 2m 6cm 18살 소녀하고 70살 된 장군하고 결혼을 했어요. 무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게 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공자가 우리 아버지 묘대에 안 알려줬어요. 쪽팔린 게. 그래서 야합이라고 썼어요. 이 글씨가. 사마천이 야합에서 나왔다. 그것은 정실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울선생은 사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기를 가지고. 어쨌건 그래서 공자는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선비의 계급입니다. 선비의 계급은 뭐냐면 민의 계급이에요. 민. 사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민은 사농공상이에요. 선비.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이 네 명을 민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백성이 관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는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모든 걸 관할했는데 이제 유사계급들이 이 선비라고 하는 백성이 공부해가지고 왕한테 직언하고 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든 게 공자입니다. 그 새로운 계급의 핵심이 누구냐? 군자예요. 군자. 5분 쉬었다가 죄송합니다. 5분 쉬었다 하시랍니다. 쉬시죠. 5분. 여립이 장차 군사를 이렇게 하는 그 제자들 왕래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승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례한들이 뒤섞여 거처하고 남녀가 분별이 없음을 크게 의심했다. 뭐냐면 막 승려도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정예립을 따랐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무례한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기에 나와 있는 금구에서 대동계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을 가서 덮쳤는데 이미 도망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립의 아내와 첩은 모두 고문받아 죽었으나 애범은 그걸 간절히 호소해가지고 용서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해서고변이 아까 황해도 해서에서 했는데 서북청년단 우리 광복 이후에 서북청년단이 다 해서 사람들이에요. 황해도 이쪽 북한을 반쪽으로 나누면 이쪽 사람들이 내려와서 대부분 다 반공주의자로 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 해서고변이 전주 사람인 정여립이 해서 사람들과 역모한다는 것은 3, 4일 거리인데 서인의 산실에서야 훨씬 빨리 모든 것을 규합할 수 있고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역모는. 그래서 대부분의 역모는 뭐냐면 중심지 주변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너무나 먼 거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압국 군수였던 이축이 역모를 탐지한 후 지가 바로 안 하고 재령군수 박충관을 불러서 상의했어요. 이 박충관이 누구냐? 조정에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박충관도 그걸 듣고 나서 상의를 하고 어디냐? 조정의 신임이 가장 있는 한흥인 또 우리 한씨예요. 이 한흥인을 고변에 끌어들였어요. 한씨들이 이 이빨이 좋아요. 그래서 한 명에도 또 이렇게 40년간 얻다가 그냥 말 한마디 세조 잘 꼬실러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한시들이 이빨이 세요. 한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빨이 세다, 간이 크다. 술을 엄청 먹어요, 한시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간보다 3분의 1은 큰 거죠. 술을 먹어도 해독력이 좋다. 아니, 농입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아니, 근데요. 예. 정열구의 선조 수정실록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요게 좀 중요해요. 예, 아우. 어떻게 수정을 했는가? 수정실록은 아까 선조실록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 천재다, 그 다음에 활쏘리를 가지고 하는데 수정실록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고변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죽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누구죠? 진안 현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 현감이 썼던 일지가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한참 후대에 쓰여졌어요. 180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이야기가 2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지 이야기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정여립이 자살로 됐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여립이 잡혀서 수도로 압송되면은 이걸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 중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거해야만 정철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인 거다. 그리고 우리 현감은 칼을 놓고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을 찔러가지고. 그리고 우리 북이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무슨 시멘트 공장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뒤에 마을이 하나,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일지에 보면 뭐냐면 그 뒤에 앞에 큰 하천이 흐르고 뒤에 기암괴석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아무리 가보세요. 기암괴석 없습니다. 앞에 천도 없어요. 틀려요. 근데 지명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실록은, 선조실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장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게 뭐냐면 수정실록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든 뭔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려고 했고, 수정실록, 아니 원래 실록은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모로 몰아가는 방법이 쭉 있습니다. 근데 대동사상 자체가 역모건이 돼요. 왕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왕의 물건이 없다예요. 모두가 백성의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모를 하네 안 하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천반산 집 다 뒤졌는데 화살촉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도대체 역모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떠났을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역모로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후유증은 이렇게 됐어요. 남명학파는 적극적이었어요. 아까 북인이죠. 퇴계학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남인은.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했던 남명학파가 나중에 축출을 당합니다. 이분이 정여립이고, 천하공물. 천하는 모두가 쓸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의 것이라고. 누구를 섬긴들 임금 아니겠냐.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씨앗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최초의 공화주의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멜보다 70년이 더 빠르니까 공화주의자고 만민평등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이건 죽도 그 산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여기 끄는 건 근대 초에 끄는 거예요. 산을 옆으로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휘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섬처럼 보인다 해서 죽도라는 것이죠. 이건 크로멜이죠. 왕당파, 우회파의 싸움에서 승리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시 또 왕권을 치려고 해서 결국 끝났지만 실패한 공화정이었죠. 죄송합니다. 동학은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만석부에서 시작됐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게 원래 광산부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을 이렇게 댔는데 조병갑이가 여기다 쌓고 니네 물세 안 받을게 니네가 쌌으니까 했는데 그럼 여기는 더 넓어졌잖아요. 두 개를 다 했으면 여기를 그냥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걸 파괴하고 여기에서 물세를 다 받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만석부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되죠. 이건 그 장터에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감나무인데
이 감나무, 진짜 감나무는 박물관에 있고 이건 후계목입니다. 후계목. 말목장터죠. 이건 사발통문이고요. 행동강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을 못 뺀다. 분기창과 하약부를 점령한다.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침해한 구시라치를 징치한다. 전주 감염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건다. 이것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사발통문은 사발을 넣고 이렇게 쓰면 누가 대빵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전봉준이 이제 무장에서 기포합니다. 창의문을 포고하고 3월 20일 날 연합부대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요. 이 연합부대가 뭐냐? 농민군, 난민, 그 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라고 썼더라? 무식한 백성 뭐 그런 뜻인데, 그걸로 썼어요. 제가 난민이라고 했고, 동학도, 이렇게 세 개의 백성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연합부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를 농민혁명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백산에 6,000명의 농민군이 집합했어요. 3월 25일 날. 뭐 손아중하고 김계남의 그건 덕진공원에 가면 개나마 김계나마 이렇게 막 비석이 있잖아요. 그 성균관대 아니 누구죠? 그 교수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붓글씨 있잖아요. 그분이 썼죠. 보구간민의 깃발이 이때 나와요. 백산 때. 그리고 이때 전투를 해서 이제 황투현으로 넘어갑니다. 황투현은 4월 6일 날 됐어요. 그런데 황투현전 최초로 이겼는데 전주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어디까지 되면 장성, 황룡, 영광, 한평 내려가서 황룡강 전투에 또 싸움을 합니다. 조선 최고 정예부대의 전투에 승리하고 농민군 4,000, 광군 700명이 붙어가지고 수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00명이 쭉 올라와 전주 입성할 때 몇 명이었냐? 기록상에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해요. 10만 명. 어떻게 그렇게 늘어났을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 전봉준이. 뭐냐면 이 농민군 6천 가지고 내려갔다가 광군하고 붙으면 질게 뻔한데 거기가 함께 농민군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게 동중이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죠. 전주 입성했고 용머리고개에서 농민군 집결해서 이제 화약을 맺고 했는데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남원 지역입니다. 나주 운봉은 남원 지역, 나주는 저기 순화중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자치 집강소를 설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부했어요. 그건 못했고 나머지는 다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개혁안을 냈고요. 폐서문은 서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서문교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서문이 있었습니다. 민씨일가 뭐 이제 5월에 일본군 인천에서 그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다시 9월에 이제 모이는 거죠. 3례 집합을 해요. 그래서 전봉준이 야 이건 안 된다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김계남은 남원에서 거부했어요. 사실은 김계남이 남원 교룡산성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에서 3,000명 정도를 훈련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안 올라왔어요. 이 삼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화중은 일본군의 해안 상륙으로 광주로 돌아갔어요. 또 일본군이 오니까 광주 쪽을 막아야 된다 해서 또 돌아갔습니다. 북접하고 남접의 연합전선이 사실은 어려웠죠. 북접은 전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충청 이북 최시영의 접주가 최시영이었거든요. 최시영 파들은 안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되면 청주로 내려와요. 청주로. 합류를 거기서 하죠. 남접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기다린 게 약 한 2주 정도를 기다려요. 그 기간에 이미 일본군은 공주 우금치에 딱 포진을 다 끝냈습니다. 기간을 벌어준 겁니다. 남접하고 북접의 연합전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접의 4,000명이 논산으로 이동해서 1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패배하죠. 이게 교룡산성 입구입니다. 그 교룡산성 옆에 고창에 미륵불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록에 보면 순화중이 비결을 여기서 뺐다라고 돼 있어요. 이 비결이 일설에는 정약용의 경세일표다 이 말이 있긴 합니다.
예언서다 뭐 이런 건데 그 비결을 가지고 했는데 이 천둥을 안 받고 안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손아중은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아중이 동아혁명에 워낙 손아중이 또 온건파예요. 그래서 인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손아중은 잘 따랐습니다. 손아중하고 정봉주는 온건, 김계남은 급진. 김계남 무조건 한판 붙자 이런 판이었죠. 근데 김계남이 삼내 집회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고 김계남 여기 진안을 거쳐서 청주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금시전초가 11월 9일입니다. 관군과 일본군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패배하고 삼내 본군시 남북적파가 불화되었고 기간을 주었다는 거고 일본군의 화력이 우세했고 정보체계 우리는 다 사람인 교회는 정보가 있었고 진안에서는 이 세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용담현 전투가 있었고 상조림 전투가 있었고 진안 읍전투가 있고 나중에 이제 고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 어디죠? 넘어가면 이제 고산이니까 그냥 제가 적어놨긴 했습니다만 용담 전투에서는 일본 시라키라고 하는 중위가 이제 용담현을 진주합니다. 처음에 용담현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동학혁명 11월 8일이니까 폐잔병이에요. 동학군은 폐잔병. 내려왔던 폐잔병들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일본 시라키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쪽 북위 쪽으로 들어온 동학 농민군이 상조림 지금 어디냐면 정천 우체국이 있는 그쪽 이쪽 같이 있는 같이마을 그 근처로 이제 왔는데 장이 열렸어요. 장이. 그러니까 야 이거 가도 된다 하고 쫙 갔죠. 근데 이미 매복조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노래째 지금 황금리 있는 데고요. 파주 그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파주염시 연료비에 지금도 있어요. 어디 가면 아니면 조림초등학교 아니 조림초등학교 좀 올라가서 우체국 맞은편에 무슨 피가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게 파주염시 연료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난이라고 써져 있어요. 동난으로 인해서 정천이 모두 불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집이 다 불탔다라고 하는 내용이 뒷면에 비석 뒷면에 파주염시 연료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탁분 떠서 보시면 동난 대부분은 다 동비라고 써요. 동비, 동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동난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 사람들이 진안읍으로 왔는데 또 여기서 져요. 진안읍에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고산전투에서 모였다가 대둔산으로 올라가고 대둔산에서 다 전멸합니다. 그게 이제 동학의 어떤 큰 흐름이죠. 김계남은 종속리에서 잡히고 전봉주는 피누리에서 잡히고 손아중은 고창에서 잡혀서 다 효수형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봉주묘나 손아중묘나 김계남묘는 다 가묘예요. 가묘. 시체가 없는 가묘의 기준입니다. 이건 요약일지고 동학의 흐름에서 최재우가 이제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서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양이 가장 크다고 하는 중국을 다 이겨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조선에는 그 전조의 어떤 이양선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읽어봤잖아요. 박경리의 토지 보면 장티부스가 막 유행하니까 그때 또 노려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염병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이거 사람도 민생도 구제해야 되고 나라도 구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성리학의 주선이 있던 최옥은 그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스성경을 최재우 그 수훈한테 가르칩니다. 인물 성동이론에 대해서 아주 달통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 그 성리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사람하고 물건하고 동물이든 뭐 물건이든 간에 본성이 같냐 다르냐의 논쟁이에요. 이건 왜 나왔냐면 임진왜란 때문에 이 동물 선동이론이 나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는 임진왜란은 국가로 보지 않았어요. 외부는 국가로 보지 않고 다 도적적자를 썼어요. 도적적자 외부를. 그런데 외부가 조선을 한낱 막 밀어붙였네. 이게 성리학자들 앉아서 보냐면 저 본성도 없는 이 그 도둑놈들이 어떻게 소중화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본성이 자네도 있나 없나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이게 인물성동이론입니다. 인물성동이론. 그리고 또 서학에 하나님을 최재우가 봐요. 동경제전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해요. 그랬더니
체조 가서 이렇게 본 다음에 아 이거 뭔가 빠졌는데 이거 기독교 서학에서 하는 거구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미 체조는 기독교도 이미 접했어요. 그리고 사상경도 알아요. 문제점이 뭐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외유기화가 안 됐다. 내유신령은 되는데 외유기화가 부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진짜 잘하는데 행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실이. 기독교를 봤더니 니네가 그렇게 막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행실은 없고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힘을 들고 왔기 때문에 결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기도하는 중에 21자의 강령을 받게 돼요. 여기까지 만사지까지는 13주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근데 이게 강령주문이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군랑 만사지, 직이금지, 원위, 대강 이게 이제 이 10석자만 꾸준히 외면 이 기화가 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학 교당에 가서 그 사람 청수 떠놓고 이것만 합니다. 이 13주문만. 그러면 기독교가 방언하듯이 해요. 실제적으로 방언을 합니다. 청수제도가 있어요. 그 동학은 청수제도가 있는데 10의 1조 우리는 월급의 10분의 1을 내잖아요. 동학은 10의 1조가 뭐냐면 쌀을 집안 식구 숫자로 숟가락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숟가락.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겁니다. 원래 11조도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 11조는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땅이 없는 레이지파에게 주는 거, 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걷는 11조와 3년에 한 번 걷는 11조가 있는데 1년에 11조는 레이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3년 때는 모든 과부, 고아 뭐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나눠줘서 구제하라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 교회는 구제 안 하고 땅 사죠. 건물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는데 어쨌건 청수제도를 통해서 쌀 모은 것을 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동학교들이 엄청나게 이 싸움을 했잖아요. 김일성이 딱 분단이 끝나고 나서 인정한 종교가 동학밖에 없어요. 거기는 동학 교당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처음부터 김일성은. 왜냐하면 보았더니 기독교 이것들도 아니고 오직 동학교들만이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인정했습니다. 이 13주문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세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분란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분란 만사지. 이거 하면 방언이 터지고 몸이 떨리면서 내유 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저도 이거 저기 원주 가서 했거든요. 하룻밤을 다 같이 그 동학은 모시고 옵니다.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모시고 이렇게 해요. 모신다는 건 시천주, 천주를 모시고. 그런데 내가 모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이한테도 반말 안 씁니다. 여인한테도 반말 안 씁니다. 평등.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반말을 해요? 그래서 휴머니즘 있잖아요. 휴머니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한국입니다. 동학. 여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 차별이 존재하면 안 된다예요. 아까 대동사상에도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그래서 어린이날도 동학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방정환 선생. 동학에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도 동학에서 합니다. 3.1운동도 동학의 정신으로 시작해요. 모든 돈을 동학에서 냈습니다. 기독교는 얹혀갔죠. 딱 숟가락을 얹혀서 딱 했어요. 여기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독립운동 일본군이 교회당에다 집어넣어 다 죽였잖아요. 기독교 성지예요. 한번 제가 이 말하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제암리교회 가보세요. 거기에 다 있는데 밑에 종교가 나와요. 죽은 사람의 한
80% 이상이 다 동학 써져 있어요. 근데 기독교 몇 명 죽었다고 딱 교회당에 몰살을 시켰으니까 그럼 동학한테 줘야 돼요, 그 교회는. 근데 기독교가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독교 순교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암리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막 자폭계 사람들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쪽팔린지 아시죠? 막 역사가 이렇게 왜곡됐습니다 막 해요. 그러면 그래도 기독교인들 몇 명 죽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모든 부분에 다 바꿔놨죠. 또 바꾼 게 또 있어요. 이거 존귀함의 계보, 최재호, 최시영, 손병희, 인내천. 19세기 조선은 신분과 지위,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적 동질성을 봤어요. 그래서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서구가 말하는 남녀 평등은 미국도 1966년도에 남녀 평등 됐어요. 선거권에 있어.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직선제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직선제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누가 해요? 그 대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대의원제도지. 근데 여성에 대한 상위,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모든 존중은 전 세계에서 동학을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최고의 정신이죠. 근데 그 최고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 얘기 대동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포구민, 폭력을 제하고 백성을 구제하자. 보국안민, 이게 보자가 도울보자입니다. 도울보자. 그런데 정읍 황천에 딱 가보세요. 이 보자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뜻은 이렇습니다. 이 보자는 설문의자에 보면 보, 정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를 정자. 정야. 돕다라는 말은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설문의자에. 그 말은 뭐냐? 국가가 부패했으니 바르게 해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자 이 말이 있거든요. 보자는 안보에서 따온 거예요. 박정희 때 국가 안보. 그래서 뭐냐? 보호한다. 온 백성은 국가를 보호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원래 동학의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자를 설문의자에 가면 력야, 힘력자예요. 힘력자. 힘으로 국가를 잡아서 백성을 살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설문의자를 받다고 한다면 이 독재 정권 때 이 자를 쓰면 안 돼요.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공과 그대로 이렇게 밀접하게 딱 한 거죠. 국가안보 이걸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고 자체를 휘둘러 놓는 거예요. 국가를 바르게 한다는데 바르게 안 됐거든. 박정희 때 바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로 바꾼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제포구민, 보국안민인데 이 보자가 지금 전서로 아까 보호할 보자로 써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저희들이 막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요즘 여기 비석이 하나 생겼어요. 또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이렇게 할 때 이 자가 원래 도울 보자였는데 이렇게 됐으나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왜 그때 군사 정권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그대로 두고 표지판만 세웁니다 하고 이제 지금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뭐 바르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정신을 글자를 바꾸면서 완전히 흐트러 놓는 거. 그게 왜곡이잖아요. 우리 역사에 그런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봉종 동상도 친일파가 만들었어요. 맨상투에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막. 여러분들 거기 두루마기예요? 그냥 백성이 입는 흰 옷이에요. 전봉준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 있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힌 게 아니고 이미 잡혀가지고 고문하다가 다리 두 개가 다 나갔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뼈가 다 으스러져서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눈빛이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때 그 옷이 두루마기 아닙니다. 근데 친일파가 두루마기로 딱 해서 양반으로 바꿔놨어요. 신발은 또 귀족들만 신는 가죽신으로 딱 바꿔놨어요. 고문받고 나오던 얼굴에
돋보는 총대장이 아닌 성미산 지배자 양반 모습으로 딱 눈 막 흘기듯이 뜨고 있고, 이때 이게 누구 때냐면 이분이 했어요. 전두환이 왜 동학에 관심 가진지 아세요? 군사독재인데 천안전시거든요. 전시가 천안전시예요. 전봉준이 천안전시. 그래서 동학이 끝나고 나서 천안전시들이 다 성을 바꿨습니다. 다 잡혀가니까. 그런데 전두환이 딱 된 거예요. 바로 동학에 투자를 했죠. 막 박물관 만들고 막 했어요. 근데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전두환이 혁혁한 공을 세웠죠. 동학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동상이 친일 미술가가 만든 거예요. 친일과 싸움을 했는데 친일 미술가가 또 탁 이렇게 했죠. 이게 모든 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독포자락 휘날리며 가죽신을 신고서 여기가 지적 유의를 탐하는 양반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이렇게 가도 돼요. 눈빛은 정말 이렇게 딱 나는 다 알아. 너네 모르지? 이런 거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소풍가요, 지금. 장대 하나씩 들고 소풍가는 이게 뭔가 막 역동적이고 개혁과 국가를 보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대 하나 들면 이렇게 가는 장면이 그대로 돼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건 구조가 완전히 어디 소풍 가는 장면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친일 작가의 작품. 후천개혁의 발생 요인이 왜 그러면 동학이 그렇게 가능했을까? 이것 때문이에요. 평민 지식인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까 양반들이 살인파가 쫓겨 나오면서 양반이 줄 서기면 이제 막 올라갔잖아요. 당쟁이 막 돼서 임진왜란이 빵 터졌어요.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관직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그때 인민이 800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임진왜란 7년 만에 몇 만이 죽냐면 400만이 죽어요. 반통하게 됐어요. 땅이 있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누굴 잘라요? 관직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직을 좀 축소합시다. 월급 나가면 안 돼. 그래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직이 뺏기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래 내려와가지고 고향에 서원을 만들기 시작해요. 서원의 시작입니다. 서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반집 밑에 좀 이렇게 보유했던 밑에 진사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서당을 꾸려요. 서당. 한 대박 주면 글 가르치고. 그러면서 평민들이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정조 때 부흥하게 된 원인이에요. 영정조가 뛰어난 게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에 백성들이 전국에 퍼지면서 서울에 내려온 사람들한테 한 자씩 한 자씩 배우면서 지적 역량들이 커지는 겁니다. 영정조의 문해부흥은 사실은 정조나 영조의 타고난 머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백성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이었어요. 평민 지식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가난한 양반이 많아지게 되면서 특정 세력은 관직을 독점하고 몰락 양반은 지식을 판매해 훈장 서원 만드는 거죠. 서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쪽집게 이제 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서원으로 가고 천민들은 서당에 가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정여립이 최초로 뭘 만든지 아세요? 그 시험 볼 때 기출문제집을 정여립이 만듭니다. 나와요. 정여립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냐면 다른 사람은 몇 년 공부해도 관직에 못 올라가는데 정여립이 딱 2달 공부합니다. 2달. 딱 해서 급제를 딱 했어요. 그때 막 이괄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공부했냐면 어떻게 한번 보려고? 예. 기출문제집을 줘요. 이거 공부하면 돼. 이거 나왔거든? 이거 줬어요. 그 사람 다 죽었죠. 그 기출문제 받은 사람 나중에 정여립과 연계됐다고 다 죽습니다. 최초의 기출문제집에 만든 사람이 정여립. 그 다음에 쪽집게 강사들이 다 서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원을 만들면 사액서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왕이 붓글씨로 소수서원, 사액서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누구입니까?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이 대원군이 사원철폐를 다 하잖아요. 서원철폐. 서원철폐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47개만 놔두고 했던 이유는 서원을 할 때 노비 20명을 줘야 돼요. 땅을 거의 1만 평의 땅을 또 줘야 돼요. 세금 면제해줘요. 이게 서원만 세우면 돈이 엄청 버는 거예요. 사익서원이 되는 순간 서원 그냥 사익 줄대가지고 사익 하나씩 받는 거예요. 왕이 써준 어필을 받으면 그냥 돈 버는 게 된 거죠.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그 대원군이 다 철폐하는 건 47개 되죠.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끝나 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문제는 정명론과 운명론이었어요. 정명론 아까 군군 심신 부부 자자 명분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꾸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 운명론은 뭐예요? 너는 타고났어. 원래 너는 천민으로 백정으로 타고났어. 이 운명론을 거스르는 순간 뭐냐면 계급이 파괴돼요. 공자가 이 두 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운명론과 정명론을. 묵자는 운명론은 딱 이야기해요. 운명론은 부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하늘은 평등하게 살으라고 그랬지 계급사에 살라고 한 적이 없다 해가지고 묵과 경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싸움이 있었죠. 신분제 차별에는 있었는데 후청대백에서 그걸 반대하는 거죠. 하늘로서 하늘을 먹인다라는 뜻이에요. 이천식천이. 우리가 쌀을 먹잖아요. 쌀 한 톨에 우주가 담겨져 있다. 쌀을 먹어요. 이 쌀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고양이 살리고 개는 살리는데 쌀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쌀도 생명체예요. 돌도 생명체예요.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들이 쌀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우리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인데 이 하늘이 자기를 희생해서 하늘을 또 살린다는 거예요. 사상인데 하늘로서 하늘을 먹이는 거고 하늘로서 하늘을 대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대를 하고 어떻게 압박을 하고 이럴 수 있냐. 여자라고 할 때 하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평등성, 지배와 소유의 탈피, 먹거리, 아니, 이건 뭐, 그 GM을 제가 반대하면서 쓴 거예요. 포접제와 동중, 죄송합니다. 이 포접제와 동중, 이 동중이 이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동중은 우리 말한 두레보다 더 먼저 생겼어요. 소놈들의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완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완전할 완자에다가 은은할 을자예요. 문서가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라는 게 완인데 그걸 모아놨어요. 다 각 종중마다 다 있습니다. 완인은. 근데 그 완인을 자세히 보면 중화산동에 동중이 있는데 이 동중의 대장은 누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도지세를 얼마 내려달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완인데 거기에 동중이 계속 등장이 돼요. 근데 이 동중이 뭐냐? 소놈들의 집단이어서 옛날에 우리는 추노 보면 노비 도망가면 잡으러 가서 막 하는 건 다 뻥이고요. 그건 없고 뭔만 있었냐면 양반이 돈 줘서 야 저 새끼 잡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양반은 체면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도망가면 이 중동에 딱 와가지고 누구씨 이 사람이 도망간 이유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당신은 도지를 못 내고 해서 도망갔으니 도지 좀 내려주시오. 그러면 못 내려. 그럼 우리 안 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지방자치기구였어요. 동중이라는 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해변에는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거제도가 가장 셌는데 거제도는 선주들과 뭐라고 그래요? 그 배에 타는 사람들, 어부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선주는 며칠 나가서 뭘 잡아오면 너 얼마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더 줘라. 이 정치 집단이 어촌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이나 서산 이런 데는 뭐가 있어요? 금송지역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 국가에서 땅을 주면 소나무를 잘 키우겠다. 금송지역이에요. 금송지역.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땅을 몇십만 평, 이번에 울진 불났을 때 막 소나무 몇백 년다 중내 산에 막 해가지고 막 거기다 집중해서 막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금송지역이에요. 거기에 나무는 니네들이 관리해라. 대신에 천재지변이 나거나 전쟁이 터지면 그 나무를 베어서 분해서 징발해서 쓰겠다. 대신에 너희들은 이 숲을 관리하고 땅이 없으니까 나무 땔감을 이 숲에서 베어가도 된다. 그리고 묘지도 거기다 써도 된다. 이게 공유지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다 줬습니다. 사유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동중이 마을 공동체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소농들은 다 동중에 가입을 해요. 양반들도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동중이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동학이 왜 백산 대회를 하고 황토현전투에 승리해서 저기 나주까지 내려갔냐면 이 동중을 모으기 위한 거였어요. 마을마다 동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쫙 돌아서 올라올 때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올라오는 겁니다. 힘의 세력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게 동중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뭔만 봤냐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보고 동학의 교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연합부대가 형성됐는데 연합부대는 그냥 연합부대인 거지 도대체 어떤 조직이 결합했을까는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역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게 왕위 문서를 쭉 보면 이 동중이 뭐지? 했다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면 동중과 금송지역 관련성 그리고 동중이 왜 동학과 결합됐는지 이런 것들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 동중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미 집강소 이전에 중간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정치 집단. 그래서 도지도 결정하고 땅도 이 땅 200평 주면서 기름진 땅하고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 똑같이 거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딱 안 됩니다. 이거는 얼마로 합시다. 양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했던 게 이 동중이라는 거였어요. 마을 지도자를 선출하고 이걸 두뇌로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18세기 이후부터. 접주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 조직을 했는데 이게 다 평등, 이제 우리는 접주잖아요. 평등사상을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중이 결합하면서 동학혁명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한 게 전봉준이었죠. 전봉준은 처음에는 고부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였던 손아중을 찾아가요. 태인으로 가가지고 야, 좀 같이 해보자. 무장으로 찾아가서 무장에 가서 해서 손아중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김계남이 결합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처음엔 되게 미약했죠.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는 거고 해원상생인데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살림 이것도 대동사상에서 띄어온 겁니다. 동학에서 최시영이 같이 간 거예요. 질적 전환의 개벽을 해보자. 지금까지 계급이었다면 평등으로 아까 얘기에 나와 있던 평등 세상 그 다음에 선출하는 세상 그 다음에 공물의 세상 이런 것들이 동학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동학의 가장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인데 이천식전 하늘로서 하늘을 먹여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서 하늘을 받들어요. 내가 내준다는 건 쌀이 자기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옮겨주면 저 새끼는 내 밑에 있을 따까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받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하늘로서 화한다. 이천화천.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내 생명을 줌으로써 하늘로 바뀌는 그것이 천지개벽의 사상이에요. 동학의 사상이고 이 천지개벽은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대동의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동학 바로 이제 실학이 있잖아요. 실학 중에서 실학에 글을 썼던 사람들 허준이 뭐 썼죠? 홍길동전 썼잖아요. 홍길동전을 쓰기 전에 원민 호민론을 써요. 호민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호민 아주 짧아요. 백성은 세 부류가 있다. 원민, 항민, 호민이 있다. 이 호민을 잘 보살펴야 된다. 이게 호민론이거든요. 이 호민론 때문에 허준은 사지 절단당해서 죽게 되는 게 호민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동사상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에 전명시를 쓴 거거든요. 여기 시래, 천시, 개, 동력 모두가 힘을 다했다는데 여기 제가 해석을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줄게요. 때를 만나 세상에 힘을 모았는데 함께 했는데 동력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했는데 거운 운이 가버렸어요. 영웅의 운이 가버리고 스스로 도모할 수 없게 되었구나. 애민 정의 무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나의 실책이 아니다. 애국단심했는데 누가 이것을 알아줄까? 수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전명시로 마지막 그 전봉준이 쓴 시예요. 이 판화는 박홍주 씨라고 이 동학만 그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전라도 화가인데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기로부터 시작한 대동사상은 얘기는 누가 지었냐면 동이족의 작품이에요. 동이족. 그건 중국도 인정합니다. 어쨌건 동이족에서 시작된 대동사상이 다시 동이족으로 왔어요. 한족에 있다가 동이족으로 오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정열입에 의해서 한번 일어났다가 지하로 흘러서 가다가 동학에서 터지고 3.1로 가고 3.1은 또 동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3.1운동으로 하고 그게 어찌 보면 대동하자, 함께하자, 평등을 이루자 이런 게 다 그 맥락이 우리 DNA가 다 그걸 받아가지고 여전히 지금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거고 총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뭡니까? 아이가 할 때 단세포에 다세포에서 처음에 어류 쭉 해서 인간으로 딱 될 때 보면 올챙이 그 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개별 DNA가 총체적으로 인간의 진화의 역사를 압축해서 우리 뱃속 10달에 다 보여줍니다. DNA가 우리도 마찬가지 그 DNA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뭉치는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DNA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2002년도에 뭐죠? 막 이거 붉은 악마 막 하고 막 했었던 게 다 그런 거 아닐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까지 이거 죄송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이게 한시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게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